안녕하세요. 심리맨입니다. 심리맨 TV 채널은 심리와 마음에 관한 이야기를 나누는 심리 전문 채널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을 해주시면 계속 좋은 컨텐츠로 보답을 해드리겠습니다. 오늘도 트랜서핑 강독입니다. 제3장의 마지막 주제에 왔습니다. 제목은 거울 제조공이에요. 3장에서 다루는 내용은 계속 거울의 법칙에 대한 얘기를 다루고 있다고 그랬죠. 그래서 계속 반복돼서 이야기가 펼쳐집니다. 오늘은 거울의 법칙에 대한 이야기 마지막 소주제로 거울 제조공인데요. 제목에 핵심이 다 들어있죠. 제목을 이해함으로써 오늘도 이 소주제에 대한 이해를 해보겠습니다. 거울 제조공, 거울 만드는 사람이죠. 거울을 만들어준다는 얘기입니다. 어떤 거울을 만들어줄까요? 이 트랜서핑에서 이야기하는 거울은 바로 우리가 얘기하고 있는 거울의 법칙을 떠올리시면 됩니다. 이중 거울이라고도 하지요. 거울의 법칙은요, 계속 이 그림을 상기하시면 될 거예요. 거울이 있는데 거울 이 편과 저편이 있죠. 물질 세계의 현실이 있죠. 우리가 발 딛고 사는 이 편의 현실이 있고 저편의 현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중 거울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거울의 저쪽 비물리적 현실이 존재하죠. 이곳은 무한대의 가능성으로 존재하는 가능태 공간이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현실에 구현될 미래가 여기에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 있죠. 그 모든 가능성들이 무한대로 존재하는 공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가능태 공간. 그리고 우리가 살고 있는 시간과 공간이라는 제한 안에서 살고 있는 물리적인 현실이 있죠. 이 거울을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현실에 두 측면이 있다고 할 때 우리는 어떤 현실을 살고 있습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물리적인 세상 안에 이 안에 국한돼서 살죠. 이 물리적인 현실 안에서 무엇을 사용합니까? 내부 의도라는 걸 사용하죠. 흔히 말하는 내 자신의 강한 의지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세상과 투쟁을 해서 무엇인가를 얻어내죠. 그래서 독하게 승리를 쟁취하고 성공을 이루어냅니다. 그것이 뭡니까? 이 거울에 비친 그림자가 있죠. 이 거울에 비친 그림자가 바로 우리의 현실, 환경이라는 것인데 오늘 여러분들이 경험하고 있는 그리고 경험했던 여러 가지 만남들, 관계들, 사건들, 현상들, 내 주변에서 일어나는 모든 것들, 그것이 바로 거울에 펼쳐지는 장면들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현실이라고 생각하고 살고 있는데 실상은 이 트랜서핑 관점에서 보면은 그것은 그림자에 불과하다. 실상 이 그림자를 움직이는 주체는 바로 나다. 그러므로 내가 어떠한 태도를 가지느냐가 거울의 반영을 좌우한다. 바로 내 마음의 태도가 이 거울에 반영되기 위해서 가능태 공간으로 이 사념체가 방사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가능태 공간에 있는 특정 섹터, 특정한 지점, 내가 원하는 끌고 오고자 하는 장면들이 활성화되기 시작해서 내 현실에 나타나는 것이다. 나에게 나타난 현실 때문에 내가 반응을 하는 것은 끊임없는 내부 의도 안에서 방황을 하는 것이다. 그리고 이 현실 세계에는 또 뭐가 존재합니까? 트랜서핑 법칙에 따르면 펜듈럼이라는 것이 엄청나게 존재하고 있죠. 그래서 이 펜듈럼이라는 것이 사람의 에너지를 계속 수확해 간다고 그랬죠. 그래서 펜듈럼은 계속해서 존재하게 되고요. 강화되게 되고, 그죠? 그 일생이 계속 존재하게 되는 거죠. 이 에너지를 빨아먹음으로써. 그래서 펜듈럼은 이 에너지를 수익해가기 위해서 할 수 있는 한 사람들로부터 갈등을 일으킨다. 그래서 갈등을 통해서 일어나는 갈등 에너지, 여러 가지 감정 에너지, 그런 것들을 계속 먹어 삼킨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 사람들을 여러 가지 환경들로 인해서 들었다 놨다 하는 거예요. 잠시 에너지를 대출해주죠. 기분 좋게 해줬다가, 그래서 열정을 바쳐서 헌신하게 했다가, 또 내동정이 쳤다가, 분노하게 했다가, 모든 에너지를 계속 빨아먹음으로써 펜듈럼은 계속 존재하면서 이 지지자들과 꼭두가시들을 포획해서 계속 에너지를 빨아먹는 그 조직체가 형성이 되는 거죠. 이것이 우리의 매트릭스 현실입니다. 자, 이렇게 이해했을 때 과연 이 거울이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깨어있는 의식을 가진 트랜서퍼, 현실 지배자들에게는 이 거울이란 이중 거울이죠. 이중 거울. 내가 원하는 섹터를 가져올 수 있는 내 마음의 태도의 반영으로서 거울인 것이죠. 하지만 잠들어 있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거울을 어떻게 인식합니까? 전혀 가능태에 대한 개념이 없죠.
그래서 이 매트릭스 현실 안에서 펜듈럼의 규칙을 따라서 열심히 땀을 흘려 노력하고 살고 있는데 결국은 뜻대로 되지 않거나 뜻대로 돼도 지쳐가는 것이죠. 나의 인생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이 거울을 보면서 거울을 깨트리기도 하고 거울을 새로 갈아 끼우기도 하지만 달라지는 게 없습니다. 그러면 거울 재조공이라는 건 뭐냐면 이러한 현실을 사는, 이러한 잠든 의식 안에서 이 펜듈럼의 세계 안에서 계속 분투하면서 사는 그러한 사람들에게 거울 재조공이란 어떤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냐, 운명을 점쳐주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거울 재조공들은 소위 말하는 점쟁이, 역술인이라고 좀 대우해서 얘기를 하죠. 그리고 무당, 그리고 점술가, 여러 타로도 포함되겠죠. 이러한 사람들이 이 책에서 말하는 거울 재조공이라고 지칭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울 재조공은 거울을 만들어주는 사람들. 어떠한 거울을 만들어줍니까? 이 사람이 자신의 현실이 마음에 안 들어요. 자신의 비친 거울에 그 모습이 불안해요. 자신이 바라보는 거울이 마음에 안 들 때 자신이 원하는 거울의 모습을 찾고자 하죠. 그래서 그것을 만들어주는 사람들이라고 보면 돼요. 그러니까 내 미래 모습이 불안해서 찾아가면 미래의 모습이 담긴 거울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그 거울의 모습을 보고 조금 안심을 하게 돼요. 아, 내가 이번에 가을에 시험을 보는데 이 시험에 내가 합격할까요? 안 할까요? 어떻게 될까요? 너 이번에 시험에 합격할 것 같아. 이번에 좀 힘들겠는데? 이것이 맞거나 안 맞거나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왜냐면 이 거울 재조공을 찾아가는 사람들의 기본적인 심리는 불안을 없애는 게 목적이거든요. 뭔가 확신을 누가 대신 심어줬으면 좋겠는 거예요. 그래서 거울에 뭔가 선명한 무엇인가를 주면 되는 거예요. 그것이 맞을 수도 있고 안 맞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안 맞는다고 해서 이 사람들이 소송 걸진 않잖아요. 근데 안 맞으면 어떡할까요? 맞는 데를 찾아가요. 자신이 듣고 싶어 하는 얘기를 해주는 데를 계속 찾아가게 돼요. 맞으면 어떻게 될까요? 맞으니까 또 찾아가요. 그 다음엔 어떻게 될까요? 제가 올해는 결혼을 할 수 있을까요? 내가 어떤 사람을 만나야 될까요? 이 사람하고 사귀어야 될까요? 계속 자신의 거울의 모습을 알려달라고 하는 거죠. 그럼 이 사람들은 그 거울의 한 조각을 만들어서 주는 거예요. 네가 보고 싶은 얼굴, 자 여기서 거울 가져가 보여줄게. 그렇게 하는 사람들, 이게 이제 거울 재조공이라고 이 책에서는 지칭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트랜서핑을 하는 우리에게는 이러한 거울 재조공들이 만들어주는 거울 조각들이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운명이나 팔자, 예언 같은 것들은 우리에게는 아무런 소용이 없는 것이라는 거죠. 왜냐하면 운명이라는 것은 내가 선택하기에 달려있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있는 이 거울은 이 거울의 법칙을 가지고 있는 이중거울이기 때문에 내 선택에 따라서 내 운명이 결정되는 것이지 거울 재조공이 나의 운명을 선택해 주는 것이 아니라는 걸 알고 있죠. 제가 예전에 어떤 영상에서 얘기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겠는데 굉장히 특정한 무속인을 엄청나게 신뢰하는 엄마를 둔 자녀가 있었어요. 청년이었는데 근데 이 자녀는 그 당시에 미혼이었는데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제 이성 친구를 사귀어야 되는데 왜 안 사귀냐. 근데 올해는 못 사귀어 이러는 거죠. 올해는 사귀면 안 돼. 그래서 왜 올해는 안 되냐 그랬더니 엄마가 사귀면 안 된다 그랬어. 엄마가 왜 사귀면 안 된대? 엄마가 섬기는 일종의 그러니까 좋아하는 엄마가 엄청나게 신뢰하는 무속인이 있는데 그 무속인이 이번에는 절대 연애하면 안 되는 해라고 그랬대. 그래서 나 연애하면은 엄마가 혼내. 못하게 해.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완전히 이 사슬로 얽힌 거예요. 이게 바로 거울 재조공에게 운명을 맡김으로써 그 거울이 무속인이 제공한 그 거울에 자신의 미래가 결정돼 버린 거죠. 그럼 트랜서핑에서는 과연 이 운명이라는 걸 어떻게 보느냐, 운이나 팔자라는 걸 어떻게 보느냐, 아주 단순 명쾌합니다. 뭐냐면 운명이 정해져 있을까요? 그러면 정해져 있어. 카르마라는 게, 업보라는 게 있을까요? 업보, 카르마라는 게 있어. 삼재라는 게 있나요? 올해 들어서 이상하게 안 좋은 일만 터지는데 삼재라는 게 있어. 아닌데 나는 트랜서퍼인데요. 나는 트랜서핑을 하는 사람이거든요. 나는 운명이 없다고 생각해요. 그렇지 않나요? 그렇지. 운명은 없어. 그럼 결론은 뭔가요? 결론은 네가 말하는 대로 이 거울은 그대로 반영을 해준다. 결국은 거울의 법칙이다 이거죠. 결국은 네가 믿고 싶어하는 그 믿음대로
그것이 너에게서는 현실이 될 거다. 그것이 너의 현실이 될 거다 이거예요. 각자 자신의 세계층을 갖고 산다고 그랬죠. 매트릭스 세상이지만 그 안에 또 자기의 세계층을 갖고 살아요, 사람들이. 네가 믿는 현실이 너의 현실이다. 네가 그렇다고 한다면 너에게는 그렇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이중거울은 정확히 답변을 하고 있다 이거죠. 결국은 운명이다, 팔자다 이런 것을 믿으면 너는 그것을 믿는 그 현실에 들어가서 살게 될 거야. 그리고 그런 일이 계속 벌어질 거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것을 붙들면 이게 전혀 틀리면 당연히 나오겠죠, 여기서. 근데 전혀 틀리질 않아요. 못해도 50% 이상, 잘하면 7, 80%의 적중률을 보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여기에 머무는 거예요. 그런데 머물면 머물수록 어떻게 돼요? 여러분들은 이중거울의 삶, 현실 지배자의 삶과는 아무 관련이 없어지는 거죠. 이 거울 제조공의 펜듈럼, 이것도 펜듈럼이거든요. 거울 제조공의 펜듈럼 안에 갇혀서 사는 거예요. 그게 마음에 들면 그렇게 사셔도 돼요.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지금 사는 게 마음에 들고 지금까지 살아왔던 것이 괜찮았다면 그 방식대로 살면 돼요. 굳이 트랜서핑을 해야 된다고 그래서 뭐 이게 진리도 아니고 모든 사람들이 트랜서핑을 해야 됩니까? 강요해야 됩니까? 절대 그런 거 아닙니다. 트랜서핑은 본인이 원해서, 느껴서, 그래서 하는 거지 절대 이것을 요구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게 해서 되는 것도 아니죠. 그래서 이번 주제에서는 거울 제조공 얘기할 때 이것 짝과 알아야 될 게 운이에요. 운, 팔자. 팔자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운, 팔자, 뭐 전생 이런 얘기 하는 거예요. 이런 얘기. 그러면 이 제목을 어떻게 정리를 하면 좋냐면 거울 제조공 앞에 주의 느낌표 딱 쓰면 돼요. 경고, 또는 경고, 주의사항. 이제 마지막으로 주의사항을 주는 거예요. 주의사항. 거울 제조공을 주의하라. 운명을 점쳐주는 사람들. 주의, 경고. 거울 제조공에게 운명을 내맡기지 말아라. 이게 이제 이 제목이 담고 있는 핵심 메시지예요. 한 문장 더 더하면 당신은 이미 명품 거울, 이중 거울을 가지고 있다. 지니의 램프를 가지고 있다. 187페이지 볼까요? 187페이지에 보시면 이제 운명에 대한 얘기를 계속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운명이라는 것은 선택의 문제다. 선택의 문제. 네가 운명이 있다고 그런다면 너에게는 운명이 있는 삶이 펼쳐지는 거야. 그런데 운명은 나에게 달렸어 하면 그 사람에게는 너에게 달린 현실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운명을 지금 바꿀 수 있다. 이걸 선언함으로써 시작을 하는 거죠. 운명이 바뀌길 기대하는 것, 그것도 거울 제조공에게 가는 마음과 똑같은 거예요. 트랜서핑을 하면서도 트랜서핑이 되면 난 트랜서핑 받아들일 거야. 그러면 거울의 법칙은 그 의심하는 것 때문에 이루어지는데 계속 지연이 되는 거죠. 그래서 먼저는 지금 이 순간 나는 선택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언제 하냐? 지금. 지금 뭘 하냐? 선택하고 선언을 먼저 하라는 거죠. 적어도 이런 선언을 할 수 있잖아요. 나는 더 이상 내 운명을 거울 제조공에게 맡기지 않겠어. 이런 선택은 할 수 있잖아요. 내 운명은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야. 이런 선택은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 책에서 질문을 하는 게 그러면 운명이 어느 정도 들어맞는 것도 있잖아요. 그러면 이건 트랜서핑이 말한 것하고 다르지 않아요? 그런 얘기를 하는데 그러면 운명이나 예언이라는 것이 왜 들어맞느냐 그 얘기를 하는 건데 그것이 100% 맞을 수는 없지만 상당 부분 맞을 수는 있다. 그 상당 부분을 맞을 수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계속 의존을 하게 된다. 그런데 상당 부분 맞는 그것도 어떠한 또 원리가 작동하느냐 여기서 좀 흥미로운 얘기를 하는데 그게 바로 믿음과 의심 사이에 균형이 일어나 버린다는 거죠. 안 좋은 얘기를 들으면 나는 믿고 싶지 않죠. 그게 안 일어났으면 좋겠죠. 그런데 그게 일어나면 어떡하지? 하는 또 의심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결국은 중요성이 낮아져 버린다는 거예요. 서로 상쇄가 돼가지고. 이게 좀 재밌죠, 이런 얘기가. 그래서 어느 순간 영혼과 마음, 생각과 마음, 느낌, 이것이 생각과 느낌이 일치되는 그런 일이 벌어져서 예언이 이루어진다는 거죠. 이론 원리라는 거예요. 재밌죠? 반대로 어떤 좋은 얘기를 들었는데 그거 이루어질 것 같아 하는데 안 이루어지면 어떡하지 하는 의심. 이 두 가지가 상쇄돼서 중요성이 낮아짐으로써 어느 순간 생각과 느낌이 일치되는 상황이 벌어져서 또 이 예언이 이루어지기도 한다. 이런 원리를 얘기를 하고 있어요. 188페이지 중간 밑에 부분 보시면 실제로는 모든 것이 팔자가 아니라 이마에 바보라고 새겨져 있는 당신이 스스로 그런 팔자를 붙잡고서는 무의식 속에서 꿈에 휘둘리고 있는 것이다. 여기에 바보 이렇게 써 있는 거예요. 이마에 바보라고 써 있는데 그 사람이 이 팔자, 이 팔을 하나 잡읍시다. 그럼
팔자를 딱 움켜쥐고 이것이 내 운명이구나 이러면서 사는 거예요. 이렇게 이 모습이 되지 맙시다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팔자를 붙잡은 사람들은 시류에 이렇게 큰 파도에 떠밀려가는 사람과도 같다. 강물, 흐름이 있죠. 이 흐름을 내가 통제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냥 이걸 붙잡는 순간 그냥 떠내려가는 거예요. 낙엽이 떠내려가듯이 그냥 휩쓸려 가는 거예요. 이런 게 바로 이 매트릭스 현실에서 거울 제조공 펜듈럼을 찾아가서 내 모습에 비친 현실을 바꿔달라 또는 보여달라, 그래서 거울의 조각을 받아가는 이러한 사람들의 인생의 형국이 이 떠내려가는 강물에 팔자를 붙잡고 이렇게 떠다니는 이 형국과 같다 이거죠. 이 형국과 같다. 우리는 여기서 뭘 해야 되느냐, 이제 배에 올라타야 되는 거예요. 배에 올라타서 노를 젓고 목표를 향해서 네가 원하는 방향으로 노를 저어가라. 이제 흐름을 네가 만들어내기 시작해라. 이 얘기를 하는 거죠. 이것이 바로 운명을 조종하고 선택하는 사람의 태도다. 이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189페이지 보시면, 그러면 이 가능태 공간에 존재하는 것들은 누가 거기에 넣었을까? 이렇게 질문하면서 이 바딤 잘란드의 대답은 아주 마음에 들어요. 솔직히 말해서 나는 모른다. 그리고 나서 나름대로 이제 가설을 얘기하는 건데 그건 가볍게 보시면 돼요. 모르는 건 모른다고 하는 게 좋죠. 190페이지. 사람들은 무지 속에서 사는 것이 불안하기 때문에 미래에 대해 어떤 것이라도 암시를 받기 위해 예언가, 점성술사 또는 점쟁이들을 찾는 것이다. 불안하기 때문에 누군가 내 앞길을 열어줬으면 좋겠죠. 여러분들 그 바딤 잘란드의 저서 중에 트랜서핑 타로 카드라고 있잖아요. 그 타로 카드는 여러분들이 흔히 알고 있는 타로를 생각하시면 안 돼요. 일반 타로의 형태를 가지고 있을 뿐이지 일반적으로 우리가 뭐 타로점 보듯이 이것을 이용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더 엄밀히 말하면 트랜서핑 타로 카드는 78일간의 훈련 매뉴얼이라고 보시는 게 더 좋아요. 훈련용, 연습용으로 이것을 활용하시는 것이 합당하지, 오늘의 나의 운명이 뭘까 이렇게 해서 카드를 젖혀서 나오는 것을 여러분들의 운명처럼 받아들이는 것은 적절치 않다. 그 방식은 물론 타로점 보듯이 할 수가 있는 건 이해해요. 그런데 그 카드를 꺼내서 그것이 내 운명이라고 받아들이는 그것이 아니라 오늘 하루 내가 트랜서핑의 어떠한 원칙, 규칙을 연습할 것인가, 또는 이 상황에서 어떠한 트랜서핑의 도구와 지혜를 내가 빌려 쓸 것인가 하는 도구로서 여러분들이 활용하라는 거죠. 그러한 도구로서 활용할 때 훨씬 더 강력한 여러분들에게 통찰을 주는 도구가 되는 것이고, 기존의 타로점 보듯이 이것을 사용하게 된다면 여러분들은 트랜서핑의 원칙보다는 거울 제조공 펜듈럼에 가깝게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방식으로 사용하는 것은 저는 그다지 추천하고 싶진 않다, 이런 얘기를 드리고 싶고요. 191페이지에 보시면 이제 계속 하는 얘기는 그 예언, 점술, 운명에 대한 얘기를 계속 하는 거예요. 이 재밌는 건 반가라는 그 불가리아 예언자 얘기가 나오죠. 여러분들 구글에 검색을 해보시면 얼굴이 나오는데, 여러분들이 검색해보시면 자료가 많이 나와 있어요. 노스트라다무스나 에드가 케이시를 비롯해서 거의 뭐 5대 예언가에 들 정도의 굉장히 적중률이 높은 70에서 80%라고 여기 책에 나와 있는데 85%까지라고도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을 정도로 적중률이 굉장히 높은 그러한 예언가로 손꼽히고 있죠. 미국의 유명한 예언가가 또 있어요. 그 중에 실비아 브라운이라고 있는데, 이 예언가가 쓴 책에 보면은 벌써 한국전쟁이 한번 일어났었어야 돼요. 2차 한국전쟁이. 근데 일어나지 않았죠, 아직. 이런 우스갯소리가 있죠. 여러분들은 지구가 멸망한다, 만약에 올해의 지구가 멸망한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한다 안 한다 어디에 걸겠습니까? 저는 지구가 멸망하지 않는 데에 100% 겁니다. 100%. 그 이유가 뭔지 아세요? 지구가 멸망하면 내가 졌어도 아무 의미가 없기 때문에. 근데 지구가 멸망하지 않으면 멸망하지 않는 데에 건 사람이 이기게 돼 있잖아요. 재미로 하는 얘기고요. 192페이지입니다. 192페이지 보시면, 하단에 보시면 어느 누구도 자신의 의도로서 다른 사람의 인생에 본질적으로 영향을 줄 수는 없다. 이 부분에 있어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트랜서핑을 하는 데 있어서 이것은 자신과 관련된, 그리고 자신과 자신의 현실에 관련된 것을 조종하는 것이지 특정한 사람을 조종하는데 이것을 사용하시는 건 좋지 않습니다. 예를 들면 나는 A라는 남성 또는 여성을 이성으로서 사귀기 위해서 나에게 끌어들이겠다.
이런 방식으로 트랜스서핑을 사용하는 것은 적절치가 않고요. 다만 특정인은 아니지만 나는 이런 사람과 이런 사람이 내 삶에 들어왔으면 좋겠어. 그렇게 가능성을 열어둔다면 그러한 사람이 구체적으로 한 사람 한 사람 들어오는 건 가능한데, 특정인에 대해서 내가 그 사람을 끌어당기려는 의도를 갖게 되면은 모든 사람은 각자 자신의 의도가 있고 자신의 세계의 층을 갖고 있거든요. 각자 자유의지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서는 저항이 생길 수가 있어요. 다른 사람에 대해서 직접적인 조종을 하는 방식은 적절치가 않다. 그것은 트랜스서핑의 규칙인 나는 나로 너는 너로 존재하게 하라라는 규칙에도 위반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 밑에 보시면은 옆에서 볼 때는 영향력 있는 정치가가 한 민족의 운명을 결정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그는 그를 탄생시킨 구조체의 의도를 수행하는 것일 뿐이다. 이 정치 펜듈럼 얘기를 하는 건데요. 정치 펜듈럼과 관련한 질문이 얼마 전에 왔었어요. 선거가 끝나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제가 길게 답장을 보내드렸는데, 정치 펜듈럼이 종교 펜듈럼만큼이나 엄청나게 강력한 펜듈럼이고 인류가 존재하는 한 앞으로 사라지기가 힘든 펜듈럼이거든요. 그 구조 자체가. 근데 이 정치 펜듈럼 안에 갇혀 있을 때 빨리 여기서 나오려면은 이 펜듈럼의 속성을 빨리 인식하셔야 돼요. 우리는 특정한 지도자, 영웅이 나타나기를 고대하고 기대하잖아요. 그런데 특정한 사람이 나온다고 해서 그 사람이 영웅이 될 수는 없어요. 이 펜듈럼이 있는 한 펜듈럼이 내세운 지도자, 이 지도자는 그 펜듈럼의 역할을 수행하는 거기 때문에 우리는 펜듈럼과의 전쟁을 염두에 둬야 되는 것이에요. 사실은 펜듈럼과의 전쟁에서 승리하지 못하면 지도자가 바뀌는 건 큰 의미가 없는 것이죠. 그리고 지도자가 바뀌는 것도 펜듈럼이 준비가 되지 않으면 그 전에 있던 지도자의 펜듈럼을 이기기가 어려워요. 왜냐면 펜듈럼끼리도 서로 충돌하면서 경쟁을 벌이거든요. 유사한 펜듈럼끼리는. 그래서 먹고 먹히면서 세력을 강화한단 말이에요. 에너지를 흡수하고. 그래서 이것도 일종의 펜듈럼 싸움이라는 거죠. 우리가 왜 정보전, 심리전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보이지 않는 전쟁, 총성 없는 전쟁을 얘기하듯이 마찬가지입니다. 에너지 차원의 전쟁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충분히 그러한 펜듈럼이 형성이 되지 않으면 이 판을 뒤집기가 어렵다는 겁니다.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이해를 한다면 우리가 거기에 지나친 에너지를 투여해서 그 펜듈럼에 우리가 에너지가 뺏기는 그러한 일을 방지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193페이지에 보시면 운명은 하늘이 정해주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점집을 드나들며 살 수도 있다. 나오죠? 점집 얘기 나오죠? 딱히 이번 소주제에서는 뭐 깊이 이렇게 얘기할 건 별로 없어요. 그 여러분들의 운명을 점술가들에게, 거울 제조공들에게 맡기지 말아라, 이게 핵심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얘기를 좀 해드리면, 예전에 제가 이 심리 상담을 공부할 때 그 교수님께서, 어느 교수님께서 그 말씀을 하셨어요. 여러분들 이제 사회에 나가서 상담을 하게 되면 상담가들에게 가장 경쟁이 되는 업자가 누군지 아세요? 그러면서 질문을 했어요. 그러면서 말씀하시는 게 점집이에요, 점집.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심리 상담을 대치하고 있고 대치할 수 있는 그 업종이 역술인, 점쟁이, 점집이라는 것이죠. 근데 실제로 그래요. 그래서 제가 한동안은 한번 실험 삼아 여기를 가본 적이 있어요. 집중 탐구를 한 적이 있어요. 궁금해서 도대체 왜 사람들은 점집을 그렇게 갈까? 그리고 이 심리 상담하고 비교해 봤을 때 무슨 차이가 있길래,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알고 싶어가지고 현장 공부 삼아서 제가 집중적으로 이런 데를 한번 이렇게 다녀본 적이 있어요. 유명하다는 데만 이렇게 골라서 한번 가본 적이 있어요, 옛날에. 그런데 그때 재밌는 걸 얻은 게 있어요. 몇 가지 얘기를 해드리면, 한 곳에서는 그분이 저의 그 무슨 사주팔자 이런 걸 딱 보고 있었는데 그걸 다 끝나더니만 한참 이제 얘기를 할 수 있었어요. 거의 아마 1시간 얘기를 했나? 그때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지금 다 기억은 안 나는데, 사실 내가 이런 사주팔자를 보고 있긴 한데요. 그러면서 얘기하는 게, 운명이라는 걸 만드는 것은 타고난 이런 팔자라는 게 몇 프로가 있고, 부모 공덕이라고 하는 부모의 그러한 것이 몇 프로가 있고, 뭐 그리고 이름에서 오는 거, 그것이 뭐 몇 프로가 있고, 나머지는 노력이 몇 프로가 있어요. 뭐 이렇게 해서 이걸로 구성이 되는 거예요. 결국은 타고난 팔자라는 건 사실 큰 영향이 안 미쳐요. 이런 얘기를 해주시더라고요. 점을 본다는 분이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이런 노력을 통해서 자신의 운명, 팔자를 바꾸는 사람이 있어요. 그 얘기를 하는 거죠. 그걸 보통 이제 개운이라고 그러잖아요. 그쪽 업계에서는. 근데 이런 얘기는 종종 들었어요. 이런 분들한테
이렇게 타고난 팔자가 있는데 그것을 극복을 해서 개운을 하는 이런 사람들이 있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게 바로 이런 데 해당하는 거죠. 자신의 팔자를 바꾼다는 것은 이제 내가 내 운명의 주인으로서 주도권을 잡은 경우엔 그게 가능한 것이죠. 그리고 여러분들 주의할 게 이런 데 안 가는 게 가장 좋은데 이제 그 무속인 찾아갈 때 여기에 사기꾼들이 상당히 있다는 것도 알고 계셔야 돼요. 답이 안 나올 때 찾아가는 곳이잖아요. 이런 데가. 정말 답이 안 나올 때, 앞이 캄캄할 때 찾아가는 곳이 이런 데잖아요. 용하다는 데 찾아가잖아요. 그러면은 이분들은 그걸 이용한단 말이에요. 이 사람들은. 그 불안심리, 그걸 이용해요. 그래서 이런 얘기를 하죠. 쌀을 탁 뿌린 다음에 앞이 캄캄하네. 하나도 안 보여. 왜 이럴까? 계속 안 보이네. 앞이 캄캄해. 부모님, 할아버지, 할머니 몇 자리가 어디에 있지? 뭐 이러면서 묘를 옮겨야 됐는데 어떡하나.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더 이상 못 보겠어. 앞이 캄캄해서 먼저 이걸 풀어야 돼. 가급적이면 빨리 구술을 해야겠어. 1,000만 원 빚을 내서라도 와. 그것이 너 투자하는 걸 거야. 이러고 보내면은 나올 때 찝찝하단 말이죠. 그리고 사람이 더 조급해지고 불안해지면 이 사고가 편협돼요. 그럼 극단적이고 무모해진단 말이에요. 그러면 진짜 돈을 대출해서라도 막 찾아간단 말이에요. 그렇게 해서 이게 해결이 될 수도 있지만 안 되는 경우도 있고 안 된다고 그래서 뭐 어떻게 하소연하겠어요. 그리고 해결이 돼도 결국에는 이 펜듈럼에 완전히 묶여버리는 거예요. 대가를 지불했거든요. 이제는 한동안 계속 이 굴레에서 살아야 돼요. 여기에 발을 들이지 않는 게 가장 좋습니다. 이건 마약과 같은 거예요. 이 책에서도 그 얘기 나와요. 그래서 제가 읽어드릴게요. 계속 194페이지 보시면 그래서 이런 거울 제조공들을 찾아가는 것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이것은 파는 사람의 잘못이 아니라 이 상품을 구매하는 사람들의 잘못이다. 그러니까 자꾸 이런 사는 사람이 있으니까 파는 사람이 나온다, 이 논리인 거죠. 그러면서도 얘기를 해요, 중간에. 하지만 자기 현실의 지배자가 되고 싶지 않다면 거울 제조공의 도움을 받을 수도 있다. 그것 또한 하나의 선택이고 존재 방법이다. 뭐 이런 사기꾼들만 피한다면 이런 데 가서 위로를 받고 힘을 얻어서 마음의 위로를 삼고 다시 현실에서 잘 적응해서 살 수 있다면 뭐 그걸 말리겠습니까? 하지만 이미 여러분 안에 이 이중거울의 놀라운 힘을 갖고 있는데 왜 그거를 사용하지 않느냐라는 생각을 하면 답답한 노릇이죠. 그 다음에 나오는 얘기는 이제 거울 제조공은 아니지만 거울 제조공 역할을 하는 것은 과학자들도 마찬가지다. 그들도 끊임없이 이 세상과 세계에 대해서 설명을 한다. 그 설명들에 의해서 사람들은 그것을 받아들임으로써 또 그 현실을 산다. 예전에는 천동설이었잖아요. 지금은 지동설이잖아요. 근데 여러분 아십니까? 플랫 어스라고 평평이라고 그래요. 이 평평론자라고 그래 보통. 지구는 평평하다.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지구, 이 구체가 아니라 평평한 지구다. 그리고 우리는 이런 돔 같은 안에 살고 있고 지동설이 아니라 이러한 태양광 같은 게 이제 돈다 이런 건데 여러분들이 평평한 지구 이거를 검색해 보면 놀랍게도 많은 자료들이 있습니다. 평평한 지구를 신봉하는 사람들의 세계가 굉장히 많이 형성이 돼 있어요. 그 펜듈럼이. 그래서 그분들은 그 방식으로 이 세계를 이해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게 이제 우리의 각자의 세계의 층이라는 것이고요. 우리가 받아들이고자 하는 현실이 그대로 그 사람에겐 현실이 되는 거예요. 그러한 현실을 살다 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그 과학자들도 사람들의 운명에 직접 영향을 주진 않지만 거울 제조공들의 연맹에 속한다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는 거죠. 196페이지에 보시면 중간에 보시면 거울 제조공들의 펜듈럼은 어떤 경우에서도 당신의 운명을 염려하지 않는다. 다만 자신의 이익을 추구하는 것이다. 이들은 고객들로부터 얻어내는 지속적인 에너지의 공급이 필요하다. 이 거울 제조공들이 하는 역할은 여러분들의 그 불안 심리를 이용해서 계속 여러분들의 에너지를 빨아먹고 계속 그 펜듈럼이 존재하게끔 만드는 그러한 역할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걸 알았다면 이런 곳에 이제 재미로라도 발을 디딜 필요가 없는 것이죠. 딱 끊는 게 제일 좋아요. 여기 나오잖아요. 책에서도 중간에 보시면 이미 마약 중독과 같은 일종의 중독이 생기는 것이다. 내일에 대한 망상적인 확신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지속적인 투약이 필요해진다. 펜듈럼은 이렇게 진폭을 키우면서 번성하는 것이다. 그렇죠? 그리고 나서 얘기하는 게 트랜서핑은 이러한 에너지의 공급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 이 트랜서핑의 지식이라는 것은 펜듈럼이 아니다 이 얘기예요. 오히려 이것은 여러분들에게
여기 표현에 따르면 운전면허증을 전해주는 것이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운명을 조종할 수 있는 그 지식을 알려주는 것이다. 이것은 펜듈럼이 아니다. 근데 그 뒤에 나오는 얘기가 있죠. 지식은 그 자체로서는 펜듈럼이 아니고 일정한 조직이 형성될 때 펜듈럼이 된다. 그래서 트랜서핑의 그 움직임을 보면 러시아에도 트랜서핑 센터가 있죠. 미국과 유럽 등지에서 코치가 몇 명이 양성이 됐어요. 이 바딤젤란드 홈페이지에 가보면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그 코치들을 양성을 했고 또 그들에 의해서 이제 트랜서핑 교육이 계속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제 조직화가 됐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트랜서핑 펜듈럼이라는 거죠. 이건 트랜서핑 펜듈럼이고 바딤젤란드가 책을 통해서 이야기한 것은 트랜서핑이고 여러분들이 이 펜듈럼을 구분할 수만 있으면 거기서 문제가 없는 거예요. 근데 펜듈럼을 구분을 못하게 되면 트랜서핑도 펜듈럼화 돼서 여러분들이 그 펜듈럼의 지지자가 돼버릴 수가 있다. 그럴 필요는 없다는 거죠. 여기에 이제 중요한 얘기가 나옵니다. 197페이지 중간에 당신이 전 세계를 바꿀 수는 없지만 세계의 개별적인 층은 당신의 손아귀에 들어있다. 여러분들이 이 펜듈럼의 세상을 뒤집을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이 펜듈럼 세상 안에서 각자 자신의 세계의 층을 가지고 사는데 그 세계의 층은 여러분들이 결정할 수 있고 여러분들이 사는 그 세계의 층을 이중거울을 활용해서 원하는 것으로 바꾸어 갈 수 있는 건 역시도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거라는 것이죠. 할 수 없는 것을 여러분들이 하려고 하지 마시고 할 수 있는 것부터 하신다면 여러분들이 생각하지 않았던 것도 가능해지는 단계로 간다는 얘기입니다. 그 뒤에 계속 나옵니다. 이것을 위해서 여러분들은 자기 자신을 바꿀 필요는 없다. 다만 지배자인 자신의 권리를 이용하기만 하면 되는 것이다. 여기서 자기 자신을 바꿀 필요는 없다. 이 얘기는 뭐냐면 또 다른 변화, 또 다른 자기 개선, 수양, 또 다른 자기 개발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이미 있는 것을 여러분들은 사용하라. 그 얘기예요. 후반부에 이제 이 주제의 핵심이 다 몰려 있습니다. 앞에 있는 내용들은 가볍게 읽으시면 돼요. 그다지 뭐 중요한 부분은 아니에요. 약간 가지에 해당하는 얘기들이 많이 있거든요. 이 마지막 주제에서는. 그래서 제가 딱히 할 얘기가 없어가지고 오늘은 그렇게 재미가 없네요. 말하면서도. 마지막 부분이 제일 핵심입니다. 197페이지에 읽어드릴게요. 간청하거나 동정을 구하는 것은 소용이 없는 짓이다. 그러나 당신이 자신의 의도를 선언하면 그 즉시 마법의 거울은 기꺼이 거기에 동의할 것이다. 그럼 내 사랑, 의도를 발휘하면 당신은 자기 운명의 진정한 지배자가 되는 것이다. 그리고 이 맨 마지막 한 문장, 이게 이번 주제의 핵심입니다. 자신의 운명을 거울 제조공에게 맡기지 말라. 느낌표. 이 한 문장이 이 오늘 주제의 핵심이에요. 이것만 알면 나머지는 뭐 안 읽어도 됩니다. 이번 주제는 이 한 문장으로 끝나요. 자신의 운명을 거울 제조공에게 맡기지 마라. 경고, 주의, 거울 제조공에게 자신의 운명을 맡기지 말아라. 이게 오늘의 핵심이에요. 그 얘기를 그냥 이 얘기 저 얘기 섞어서 한 거예요. 그렇게 뭐 중요한 얘기가 나오는 건 아닙니다. 거울의 법칙 오늘 다 마무리를 했고요. 끝으로 거울의 법칙 7가지를 요약을 다시 한번 해볼까요? 198페이지 요약에도 잘 정리가 되어 있는데 하나씩 다시 한번 정리하면서 이 전체 3장을 마무리해 보겠습니다. 거울의 법칙 첫 번째는요. 세상은 거울처럼 세상에 대한 당신의 태도를 반영한다. 첫 번째 거울의 법칙은 내 마음이 내 현실을 좌우한다. 현실이 그동안 나를 들었다 놨다 했다면 그것이 아니다. 네 마음의 태도가 어떠하냐에 따라서 현실이 좌우된다. 그러므로 지금까지의 현실이 마음에 안 들었다면 너는 지금 주어진 현실과 싸워서 이기려고 할 것이 아니라 원망하고 분노할 것이 아니라 지금까지의 너의 태도를 지금 이 순간 전환함으로써 다가올 현실을 바꿀 수 있다. 이 얘기죠. 두 번째 거울의 법칙, 반영은 영혼과 마음의 일치 속에서 형성된다. 이 얘기는 영혼과 마음은 이렇게 번역하라고 그랬죠. 영혼은 느낌, 마음은 생각. 그래서 머리와 가슴, 생각과 느낌의 일치 상태, 그 상태가 되면 거울은 그 즉시 반영을 해준다. 그래서 생각과 느낌의 일치 상태가 뭐예요? 머리가 원할 뿐 아니라 내 마음도 동해야 된다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해야 되니까 당위로서 하는 것이 아니라 내키지 않는데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에서 기꺼이 동하는 마음이 올라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느낌을 살피는 훈련을 하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것이 잘 이해가 안 될 때는 여러분들이 지긋지긋하게 싫은 사람을 떠올려 보시면 영혼과 마음의 일치 상태가 뭔지 아실 거예요. 지긋지긋하게 싫은 사람은 머릿속에서도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고 마음속에서도 거부감이 탁 들어요.
그 느낌이 일치하니까 지긋지긋하게 싫은 거거든요. 몸이 싫은 거죠. 한마디로 몸은 정직하거든요. 그러면 정확하게 반영이 되는 거예요. 그것을 긍정적인 것으로 바꿔서 여러분들이 해석하고 적용해 보라는 거예요. 내 머리도 끄덕끄덕 수긍이 되고 내 마음도 기꺼이 설레이는 마음을 갖게 되고 기대감을 갖게 되고 마음이 동한다. 그럼 몸이 어때요? 신나서 움직이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여러분들 내일 소풍 간다고 그래봐요. 잠이 안 와요. 생각만 해도 즐겁고 마음도 들뜨고 아침이 되면 일찍 일어나요. 근데 내일 시험 본다. 귀찮아. 공부해야 되는데 자고 싶어. 학교 가기 싫어. 시험 감독관이 계단에서 넘어졌으면 좋겠어. 이런 생각 하잖아요. 그것이 바로 영혼과 마음의 그 일치 상태 아시겠죠? 세 번째 거울의 법칙, 이중 거울의 반응에는 시간이 지체된다. 가능태 공간에 있는 것이 물리적 현실로 변환돼서 오기까지는 물리적 공간이라는 것에는 서서히 시간 안에서 흐르는 거기 때문에 무엇인가 생각했던 것이 현실화되는 데는 절대적인 시간이 필요하다. 그래서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우리는 그 시간 안에 이 거울의 반응이 바로 나오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반응이 구체화돼서 형상화돼서 나오기까지 계속 인내하고 지속해서 우리의 태도를 유지해야 된다. 이 얘기죠. 네 번째 거울의 법칙, 거울은 태도의 내용을 반영할 뿐 태도의 방향은 무시한다. 우리가 착한 사람이든 못된 사람이든 조폭이든 상관없이 영혼과 마음이 일치하고 우리의 태도가 어떠하면 거울은 그냥 답을 해준다는 거예요. 그 내용이 어땠던 간에. 그러니까 내가 지긋지긋한 현실이 내가 영혼과 마음이 일치가 되면 그 현실은 너에게 온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가치랑은 상관이 없는 순수한 도구로서 역할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그동안 우리의 현실이 마음에 안 들었다면 그 마음에 안 드는 현실은 내 마음 안에서 일어난 거고 내 마음의 현실이 그대로 거울에 반영돼서 마음에 들지 않는 현실이 나타났다면 그것은 왜 이 마이너스 현실이 나에게 주어졌느냐? 그건 내 마음 안에서 마이너스 현실, 부정적인 현실을 보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건 따지지 않는다는 거죠. 다섯 번째, 원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생각하지 말고 달성하고자 하는 목표를 생각해야 된다. 네, 그래서 내가 싫은 것에 있다면 나는 이게 싫어, 이게 없었으면 좋겠어 라고 하지 말고 이게 없었으면 좋겠다는 것은 뭘 원하는 건지, 이게 싫다는 것은 뭘 원하는 건지 원하는 것에 초점을 맞춰라 이거죠. 전환해라. 싫은 것을 원하는 것으로 바꿔봐라. 그래서 원하는 것에 집중해라. 이 얘기죠. 거울에 반영할 때. 왜냐하면 싫어하는 것에 집중하면 거울은 플러스 마이너스 생각하지 않고 그대로 반영하기 때문에 제발 그 인간 좀 내 눈에 나타나지 않았으면 좋겠어 하면 그 인간이 나타나 버리는 거예요. 그거보다는 나는 이런 사람이 내 주위에 많았으면 좋겠어. 그런 형태로 원하는 것을 바꾸는 게 좋다는 거죠. 여섯 번째, 세상을 꽉 쥐고 있는 소나기를 풀어 세상이 가능태 흐름에 따라 움직이도록 허락해야 한다. 왜냐? 긴장하면 안 돼요. 긴장하지 말고 손을 풀어라. 이 얘기 뭐예요? 세상의 흐름을 살펴라. 여유를 가져라. 흘러가게 내버려둬라. 그래야 외부 의도가 네 현실 안에 들어올 수 있는 여지가 생기고 그것이 네 눈 안에 발견이 되고 그 흐름 안에 올라탈 수 있다는 거죠. 잔뜩 힘이 들어가면 다른 것이 눈에 들어오지 않고 다른 것이 들어올 여지가 없어져요. 내 손 안에 사탕을 꽉 쥐고 있는데 저 금덩어리를 어떻게 집어요? 손에 있는 걸 놔야 집죠. 근데 이걸 꽉 쥐고서 금덩어리 달라고 하면 누가 줘요? 이걸 줘도 못 받는데. 내려놓으란 얘기죠. 그래서 항상 유연한 태도, 이완된 태도. 이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몸도 이완이 중요하고 마음도 이완이 중요해요. 항상 이완이 돼 있어야 돼요. 그 얘기를 하는 거죠. 마지막 일곱 번째 거울의 법칙은 어떤 반영이든 긍정적으로 인식해야 된다. 이것은 항상 배우는 자세. 어떤 상황에서도 가장 부정적인 상황에서도 나에게 이득이 되는 게 뭔가, 나에게 이점이 되는 게 뭔가, 배울 게 뭔가 이걸 생각하시라고 그랬죠. 그래서 긍정적인 것으로 나는 받아들이는 거고 뽑아먹는 거예요. 아무리 안 좋은 현실, 불편한 현실도 거기서 나에게 이득이 되도록 그 장면을 바꿔라. 마음 안에서. 그러면 너에게는 이 태도를 계속 유지할 수 있게 되고 결국은 그런 일이 점점 줄어든다는 거죠. 이 일곱 가지 법칙을 여러분들이 잘 알 뿐만 아니라 이제는 현장에서 하나하나 적용을 하셔서 이것을 직접 경험을 하시는 게 이제 필요합니다. 3장을 했으니까. 그래서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거울의 법칙을 적용할 때 여러분들이 먼 어떤 것에 있는 소망을 이루는 그런 것을 먼저 하지 마시고요. 매일에 부딪히는 일상에서 벌어지는 갈등이 얼마나 많아요. 인간관계에서. 사소한 일에서 갈등이 있잖아요.
그러한 첨예한 갈등 관계, 여러분들의 지금 여기에 인간관계 현실에서 벌어지는 첨예한 갈등 관계에서 거기에서 여러분들의 마음의 태도를 7가지 거울의 법칙에 의거해서 점검하고 전환시키는 연습을 함으로써 그 현실에서 여러분들이 달라지는 걸 먼저 느끼라는 거예요. 현실에서 내 마음을 바꿨더니 내 태도가 달라졌더니 반영이 달라지고 사람들의 태도가 달라지고 사람들을 보는 내 마음이 달라지니까 내가 편해지고 그러니까 사람들도 다르게 변하는 것 같고 이런 현실에서의 변화를 여러분들이 몸으로 체감을 해야 그걸 기반으로 한 걸음 한 걸음 올라가서 미래에 더 먼 미래, 더 먼 가능태 공간의 더 먼 섹터에 있는 어떤 것을 여러분들이 목표로 삼아서 지속할 수 있는 힘이 길러지는 거예요. 근데 이 현실이 구렁텅이 같은데 이 구렁텅이 같은 현실은 방치하고 거기서 내가 조종키를 가질 생각은 안 하고 계속 저 미래에 있는 뭔가를 찾는 것은 마치 이 급류에 떠밀려 가는데 배에 일단 올라타서 노를 저으면서 가야 되는데 배에 올라타지 않고 흘러가면서 저 멀리에 있는 동아줄이 나를 구원해 주기를 기대하는 거랑 똑같아요. 일단은 내가 여기에 올라가야 저걸 붙잡을 수 있는 데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거울의 법칙을 여러분들이 실생활에서 여러분들의 현장에서 적용을 하나하나 해보시기 바라고요. 그래서 이 적용이 되는 것을 여러분이 직접 체험하는 게 이제 중요합니다. 3장이 끝났고요. 또 시험을 또 제가 출제를 할 테니까 쪽지 시험을 여러분들이 보면서 복습을 하시기 바라고요. 이제 계속해서 4장으로 다음 시간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댓글이나 SNS, 이메일을 통해서 질문을 해주시고 또 응원을 해주시는 분들에게 감사의 말씀 드리고요. 궁금한 게 있으면 주저하지 마시고 질문을 해주시면 제가 아는 만큼 답변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이 채널이 마음에 드시면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고요. 이 영상이 마음에 드시면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저에게 응원이 됩니다. 지금까지 심리맨이었어요.